네, 이제는 마른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지난주 3주에 걸쳐서 민주당 내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친명 대 비명, 이른바 수박 대 개딸, 이 구도 속에 있는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요 얘기를 한번 좀 쭉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은 이른바 비윤과 친윤을 한번 모시고 비스무리하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오늘은 먼저 비윤으로 분류되는 분을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뭐 소개도 필요 없는 분이죠. 저희하고 계속 함께 방송을 하셨던 천하람 순창갑 당협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비윤의 비윤 천하람입니다. 아,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제가 첫 질문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인터뷰의 제목을 나는 어쩌다 비윤이 됐는가 이렇게 달려고 했는데 네. 어쩌다가가 아니라 그냥 나는 비윤이다 이런 겁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운명적으로 그렇게 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었던 건 아니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약간씩 좀 어긋났던 것 같아. 타이밍이. 너무 강하게 부정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까 지금? 뭐 원래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하나하나 좀 지난 대선 때를 한번 돌아가 보시죠. 뭐 친윤 비윤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 대선을 기점으로 나왔던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이제 내부 경선 단계에서부터 주자들이 다 러브콜을 했을 거 아니야. 우리 천하람 변호사를 그냥 놔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당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제 입으로 좀 말하기 그렇지만 쓸만한 젊은 정치인이 그럼. 많지 않고 저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기 인지도도 때문에 높고. 거의 모든 캠프에서 다 러브콜이 왔던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캠프 차원에서는 연락이 왔었고. 윤석열 이제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윤핵관이라고 꼽히는 분이 정치 참여 선언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하기 전에 그렇죠. 선언하기 전에 따로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우리 윤석열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나름대로 뭐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많이 왔어요. 왜 안 갔어? 그때 가장 유력한 주제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 크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약간 그때 좀 그랬던 게 후보가 제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연락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군데요? 그게 이제 우리 최재형 당시 전 감사원장. 그럼 다른 주제들은? 다른 데서는 이제 약간 뭐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후보가 직접 연락 와서 만납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예,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재형 당시 후보님을 후보 본인들 가운데서는 제일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게 됐죠. 어쩌다 비윤이 됐는가 이제 스토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최재형 당시 후보가 삼고초려의 예를 다해서 직접 찾아와서 그러니까 차마 거절하기 힘들었다. 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요? 네. 최재형 그 후보가 뭔가 통했던 부분보다는 그게 더 컸던 겁니까? 뭐 통했던 부분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대선 캠프의 핵심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컸었어요. 핵심이라 하면.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러니까 캠프를 완전 꾸리는 단계. 그렇지. 거의 한 2-3명 있는 단계에서 거의 아마 거의 처음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3명 정도 있는 아주 소규모 그룹일 때 저를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조 멤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중심에서 이걸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좀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오늘 이제는 까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 판세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될 거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점치고 있었는데 맞죠. 되는데 줄을 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 생각 안 했어요 사실? 뭐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뭐랄까 진짜 경험에 좀 더 방점을 뒀었어요.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정치 경험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해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게 약간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막 방송 나와서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지만 사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은 제가 경험하는 첫 대선이었어요. 그런가?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되는 캠프 가가지고 공을 세워서 뭐 대통령실에 가서 뭐 금이 환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겪는 첫 대선이니까 좀 경험을 진하게 하고 싶다. 애당초부터 이제 정치인으로 크려고 했던 거고. 네, 저는 원래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늘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유승민 후보 캠프에 안 간 걸 가지고 당내에서 약간 좀 시끌시끌했어요. 뭐 예를 들면 김웅 의원이나 뭐 원래 약간 그쪽 분들이랑 그렇지. 친한 것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당연히 약간 평소에 이야기하고 다니는거나 좀 이렇게 그렇지. 말하는 뽐새나 성향상으로 보면 예, 약간 유승민 캠프에 가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였어요. 그때 유승민 캠프 같은 경우는 2017년 대선에서 딱 그 이너 서클이 있거든요. 그 팀이. 있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새롭게 생기는 데서 완전 이제 스타트업처럼 핵심에 가고 싶었다. 약간 그런 선택 기준은 일관됐구만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는 거기도 똑같이 새로 시작하는 거였지만 시작할 때부터 멤버들이었어요. 그렇지. 예. 예,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컸어요. 근데 최재형 후보는 캠프를 해체를 했잖아 나중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순간에 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해 준다면 뭐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오밤중에 기자분들의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밤 11시쯤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캠프 해체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저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후보께서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오밤중에 갑자기 캠프 해체 선언을 하시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들 전화 받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후보께서 본인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캠프가 좀 이렇게 경돈이 안 돼 있으니 뭐 그런 취지일 거다. 뭐 이제는 뭐 본연의 최재형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막 되게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말해놓고 제가 끝에 그랬어요. 아니 근데 캠프가 해체됐으면 내가 대변인 역할 하는 게 맞는 건가? 나도 해체된 거 아닌가? 하면서 해체 당한 거지. 그렇죠. 나도 해체 당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적당히 잘 써주십시오. 전 대변인 비슷하게 써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이상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지. 네. 그 말이 진리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좀 약간 이런 얘기까지 뭐 모르겠지만 요즘도 가끔 최재형 의원 만나러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나 때문에 괜히 천 위원장 인생이 꼬인 거 같은지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사실 이제 그 이른바 어쩌다 비윤이 됐는가의 결정적 계기 이거보다는 또 그 뒤에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이따 여쭤보고. 네. 아까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이제 그러면 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네.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라는 김앤장 소속의 잘 나가는 변호사였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때려치우고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커리어를 좀 만들어 온 편이에요. YS였어요? 아니 뭐 YS 벽에다가 까지는 대통령 해갖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벽에 붙이고 다녔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도 뭐 꿈이 뭐예요 하면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는 좀 약간 재수 없는 친구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실제로. 어릴 때부터 정치인을 꿈꿨어요? 네, 약간 약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고요. 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약간 잘난 척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어릴 때는. 나서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반장, 회장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런 거 맨날 했죠. 네, 약간 그런 천상이구나. 좀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하기에 적합한 직업이 뭘까 했을 때 변호사를 선택한 것도 있고 김앤장 가게 된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김앤장에 갈 정도니까 다른 좋은 로펌들도 어지간한 데는 다 제안이 왔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때도 약간 계산적으로 나중에 정치하려면 김앤장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네. 이력서가 달라지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 아니까. 그리고 저 김앤장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뭔가 되게 똑똑한 걸로 생각. 바보는 아닐 거라고 이제 생각하실 거니까. 우리 천하람에서 너무 솔직해.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네. 그랬다가 근데 저는 원래부터 이제 그 로펌 생활을 오래 할 생각 아니었고 원래 그냥 제가 사무실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러면 김만장에 갈 때도 여기는 이제 거쳐가는 정과장 정도로 애당초에 설정을 하고 있었던 거네.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 맞으면 좀 다닐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오래 다닐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랬고. 근데 왜 또 근데 순천이에요.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잖아. 그리고 거기 솔직히 국민의힘으로 갖고 당선되기 쉽지 않고. 네. 왜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관종이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래서 어디
음덕을 받아가지고 네. 누구 어떤 아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로 찍혀가지고 줄 서갖고 하다가 하는 이런 거 싫다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해서 약간 그런 거 하고 싶었던 것도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치하고 싶은 것도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꿈꾸는 비전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쉽게 뭐 개파운데 갖고 떡고물 받아먹는 건 내가 안 한다. 아니 근데 이제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떡고물 아주 좋은 거 줬으면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지난번에는 아주 좋은 떡고물을 주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아 잠깐만 아까 그 얘기 잠깐 하면 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연락 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아 그때로 조금 이제 대선 때로 다시 돌아가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대통령과 그때는 후보죠. 후보와 가까운 의원이 이제 그때는 대선 후보가 됐을 때예요, 아니면 경선 때예요? 정치 참여 선언하고 이제 경선 시작하려는 무렵이었어요. 초입에? 네, 초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서 전화 연결이 돼서 이제 총장님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착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뭘 착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전화 받으니까 천하람입니다 했더니 이제 저는 이제 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천 변호사 그거 뭐 대구 출신이 그 순천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거 뭐 순천에 그 맛있는 것도 많고 그거 살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해. 그래가지고 예예 아유 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캠프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그 언제부터 우리 캠프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뭐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저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총장님 제가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좀 돕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약간 한 2초 정도 이렇게 정적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더니 다시 이제 대통령께서 목소리 톤은 뭐 약간 다운됐지만은 그래도 최재형 감사원장도 훌륭한 분이니까 뭐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시면서 또 되게 그때 약간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 뭐 어차피 다 우리 쪽으로 모이게 될 테니까 뭐 나중에 그 우리 쪽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와서 뭐 열심히 도와줘요 이렇게 딱 본선 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 자신감을 이렇게 보여 뿜뿜하셔가지고 좋았어요 그 통화 자체는. 근데 진짜 본선 때 그러면 또 그러니까 팔고 들고 도울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입장에서 좀 서운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은 그렇듯 후보 결정된 다음에는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후보가 되고 나면은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현역 당협위원장인 입장에서 오라는 거를 거절하는 게 사실은 정치문법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예, 실제로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도 저한테 와서 이제 공보 파트죠. 그게 뭐 직함이 뭐였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공보 특보인지 뭐 대변인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일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걱정했던 거는 이건 진짜 제 충심인데 내가 사고 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도 방송에서 물론 제 마음에 없는 얘기도 가끔 하지만 꽤 많이 하죠.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닌 것 같은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알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대변인이 된다, 뭐 부대변인 같은 게 된다. 그러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없어지지. 과거에 이제 뭐 개사가 같은 게 터지거나 그렇지. 뭐 전두환 정치 잘했다 같은 게 터졌을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은연중에 나오게 될 건데 공부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냥 인간 천하람이 그런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뭐 대변인이든 부대변인이든 아무튼 뭐 대변인인 천하람이 그 얘기를 하면 이건 헤드라인 감인 거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좀 수련이 부족하고 이 속마음을 심지어 제가 어떤 방송에서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같이 하는 방송에서 개사과 논란 해명을 그 캠프에서 준 설명 그대로 하다가 제 스스로 봐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웃음이 빵 터진 적이 있어요. 한 30초 웃은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대충 그림이 그래지.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충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거면 제가 그냥 입신양명하려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그게 오히려 캠프에 약간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저의 정말 충심이었는데 이제 당시 캠프에서는 좀 서운해했었죠. 근데 그게 천하람 변호사의 매력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게 저는 특장점이라고 이제 감히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렇죠. 그런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철판을 쓰지 않는.
그 결국 이런 거잖아. 네. 이게 상당한 매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진정성으로 승부한다 이런 거잖아요. 뭐늘 그럴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오늘 모셨기 가끔, 때문에 드리는 예.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신 적이 수년간 방송하면서도 없었던 뭔 소리 하는 것 거야? 같은데. 내가 얼마나 출연자들 고정 출연자들 얼마나 제가 예우를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치 입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근데 알겠는데 근데 왜 순천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대구나 강남이나 준다고 했으면은 갔을 거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입이 된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자원.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이게 약간 연애랑 비슷하잖아요. 맞아. 뭔 말인지 예, 내가 안 오겠다고 튕기고 하면은 야 좋은데 줄 테니까 와라 이러는데 자기 발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조금 박하거든요. 항상. 맞아요. 예. 수순위로 밀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창당 준비한다고 이렇게 막 설레발 치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들어와서 자기 발로 정치하겠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처음에 원했던 인천 송도는 후보들이 꽤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못 준다. 그러면 너가 약간 그 송도랑 비슷한 컨셉의 동탄이나 광교나 뭐 의왕과천이나 뭐 몇 군데 중에 약간 하나 경기도권에서 하나 뭐 이렇게 그 정도 해봐라. 그 정도면 해볼만 하잖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도 제가 제 입으로 또 자꾸 이렇지만 나쁜 자원은 아니니까 쓸만한 자원이니까 그래도 그냥 해볼 만한 지역구 가서 한석 운 좋게 따오면 좋고 뭐 아니더라도 계속 해봐라 약간 이런 거였는데 뭐 나쁜 제안은 아니죠. 근데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평생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그러면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나중에 돼서 못할 거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저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딱 제 스스로 봤을 때 너무 흔해 빠진 캐릭터인 거예요. 본인이?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캐릭터도 아시고 이러지만 예를 들면 그때 당시 2020년에 정치 신인인데 한번 보십시오. 태어난 것도 대구죠. 그 흔해 빠진 변호사지. 약간 얼굴도 좀 기득권 친화적으로 생겼지 넙대대하게. 그게 뭔 말이야? 그 기득권 친화적인 얼굴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약간 적당히 살도 있고 이렇게. 괜찮아요. 왜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그냥 정치해보겠다고 하는 젊은 보수 정치인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 스스로를 평가해 봤을 때.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없다. 네, 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뭐가 부족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조금 특이한 선택들을 가끔 하는 사람이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유유상종. 예, 유유상종이라고 약간 좀 특이한 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호남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주변에서. 예. 등 떠밀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가겠다고 했고 저를 이제 그때 당에 영입한 게 정병국 의원이었는데. 정병국 의원. 네, 그 정병국 의원한테 가서 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도권에 막 이런 게 퓨처메이커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이 있었어요. 저 퓨처메이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광주 갈랍니다. 일단 거기서도 좀 당황해 이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예,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정현 전 대표를 만나봐라. 순천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순천이 아니더라도 보수 정당에서 호남의 출마를 고민하는 거면 무조건 이정현 대표랑 상담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분은 계속 그쪽을 도전했고. 그러니까 당선도 됐었어요. 그때는 심지어 이정현 의원이 무소속이었어요. 예. 그래서 가서 좀 상담을 해봐라 그랬는데 이정현 대표님이 무조건 순천을 가야 된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왜 또 순천을 찍어준 거예요? 본인이 거기서 당선된 적이 있어서? 네,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호남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남 광주로 좁혀놓고 보면은 광주, 순천, 목포예요, 사실은. 이제 키포스트라고 할 만한 데들이 주요 지역이. 근데 이제 목포는 좀 너무 빡세고. 예. 순천 같은 경우에 이정현 대표도 당선됐지만 그 이전에 김선동 통진당 의원도 당선될 정도로.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약간 인물을 보는 열려 있는 지역이다 그런 거였고 지금이랑은 또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광주 출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 체제여서 광주 민심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고 그때 또 황교안이 아스팔트 우파고 막 이렇게 결합되고 막 태극기 막 이런 이미지에다가 막 5.18 관련해서도 이미지 안 좋고
그래가지고 광주는 뭐 광주든 순천이든 목포든 나가서 당선 안 되는 건 매한가지인데 낙선한 이후의 삶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버리고 바로 나올 거냐, 예를 들면 다시 서울 바로 올라올 거냐. 제가 그때만 해도 패기가 있을 때니까 무슨 말씀이냐, 저는 계속 할 거라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정치를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순천이 그나마 제일 부드럽다. 그나마. 네. 그리고 살기도 되게, 뭐 광주 살기 좋지만 아무튼 살기도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도시하고 많이. 네, 한번 좀 너가 한번 직접 내려가서 봐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박 3일 정도 그래서 순천에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당에다가 저 순천 갑니다. 부인은 뭐라 그랬어요? 부인은 이제 이것도 좀 약간 그런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청천벽력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예, 거예요. 예, 예. 애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5살이었던 이야. 것 같은데 유치원도 새로 구해야 되고. 그렇지. 예. 아니 남편이 서울에서 정치하는 것도 지금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갑자기 순천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좀 와이프는 당황해서 약간 이제 고민해 보겠다 하고 있었고, 고민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단독 기사가 먼저 나갔죠. 전화람 순천 출마한다더라. 그냥 예. 질러버렸구나.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정병국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저희 그렇겠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소문이 먼저 나니까 제가 늘 인생의 모토가 그겁니다. 와이프와의 관계에서는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 야, 그 명언이다. 예, 이거 실제 있는 진짜 명언이에요. 명언이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번에 당대표 출마할 때도 약간 비슷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죠. 네.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무릎 꿇고 비는데. 그럼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럼 내년에도 순천에서 도전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순천 출마합니다. 어떻게 좀 많이 입지는 좀 다졌다고 자평하세요? 예, 예전보다는 좀 훨씬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시민들 반응이. 조금 제가 그렇긴 한데 엄청 좋아요. 너무 자기 위주의 지금 예, 평가. 근데 맞는데 근데 그게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 착각에 빠지는 게 걸어 다니잖아요. 제가 순천 시내 걸어 다니면 진짜로 알아보는 사람, 알아보고 악수 청하는 사람. 반갑게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게 좋아하는 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싫어하는 사람 일단 그 시선이 사선이야. 맞아요. 정면으로 응시더라고. 예.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뭐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튼 그렇지만 제가 2020년에 총선을 치를 때는 사실은 연고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완전 신인이고 하니까 진짜 투명 인간 같은 거였는데 당대표 선거 이후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 친구가 그래도 소신 있고 자기 생각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조금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 총선 순천에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으로 궁금하긴 한데 바로 지금 전당대회 말씀하셨는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이른바 비윤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인으로 꼽혔던 결정적 계기는 누가 뭐라 해도 전당대회 도전. 그렇죠. 이른바 천아용인의 맨 앞자리 천을 구성했던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일단 그 당대표에 도전하겠던 결정적 계기 이준석 대표의 관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관계예요? 사실은 원래는 진짜 안 친했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안 친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자맹할 때 순천 와가지고 친한 것처럼 포장이 됐어요. 언론에 의해서. 아니, 저는 진짜 이준석 대표랑 그 전에는 얘기도 별로 해본 적도 없었어요. 자맹이라고 하는 게 그 대선 때 막 그 선대위에서 파동 있고 할 때. 그렇죠. 부산 갔다가 뭐 순천 왔다가 제주 갔다가 뭐 진짜 했었잖아요. 최근인데요, 그러면? 예, 대선 때 그 난리 쳤을 그때까지만 때 별로 안 친했다. 별로 안 친했어요. 다만 이제 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저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게 자기가 쫓겨날 때 제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내가 이준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그래도 했었으니까 아마 좀 신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원래 힘든 일을 좀 겪어봐야 사람 귀한 줄 알잖아요. 맞아. 예. 그 전에는 뭐 당 대표하고 잘 나갈 때는 제가 가서 인사해도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거였고 원래 예. 인사도 잘 안 하고. 요새는 훨씬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자맹을 순천 온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뭔가 마주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대선 후보랑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다 오라고 했는데 안 갔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겹으로 찍히는 거 아니냐.
그 고민하다가 그래도 당 대표가 어떻게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저녁 때 그래가지고 잠깐 이거 뭐 펜션 같은 거 싸구려 펜션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YTN을 틀어놔서 이렇게 있었는데 당연히 YTN도 하루 종일 이준석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는 난리가 났을 때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앉아가지고 뭐 이게 얘기도 하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YTN 빨간색 그 큰 자막으로 이준석 절친 천하람 만나러 순천행 이렇게 떠서 빨간 자막에 절친이라고. 네, 절친이라고 아예 오, 뉴스인데 YTN 뉴스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둘 다 절친은 아닌데 이거 뭐 보도자료 뭐 해명자료라도 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실제 안 친했고 다시 전당대회로 좀 넘어오면 그 약간 이제 그런 상황 그런 과정 거치면서 신뢰가 좀 쌓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랑 제가 당대표 나간다고 하기 전부터 상의는 좀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주로 상의했던 게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나오면 최고위원 진용을 어떻게 짜야 될까.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상의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결단의 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제가 약간 주변에다가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오면 당대표 나가보는 거 어떨까요?라고 상의를 몇몇 분들하고 했었어요. 참변이 먼저. 네, 제가.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권해서 나간 게 아니었구나. 네, 사실 판단 자체는 제가 했고 그 이준석 대표랑 통화했던 것도 되게 이상했던 게 합이 좀 안 맞았던 게 유승민 의원 불출마 속보가 딱 나오자마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조금 있다가였는데 전화가 온 건데 뭐 천 위원장이라고 했는지 하라마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하면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 용되는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대뜸.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저를 설득하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알죠. 그래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되게 서로 약간 어색하게 이준석 대표 자기가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 전화 받기 전에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양해를 구했던 게 사실은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보다 나이는 동생이지만 정치 경력은 더 길어요. 아, 그래요? 예, 거기는 새로운 보수당 시절에 아무도 잘 모르지만 공동 대표까지 했었어요. 아, 새로운 보수당 대표 출신이요? 예, 뭐 청년 당 대표 같은 걸로 했었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김용태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실 거기는 이미 최고위원도 했었고. 근데 내가 대표 후보가 되고 너가 나의 러닝메이트식의 최고위원 후보가 돼도 괜찮겠냐. 이게 왜냐하면 김용태 최고위원 입장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나보다 짧은데. 그렇죠. 근데 네. 아마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 전화 오기 전에. 네, 전에. 그래서 그런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은 흔쾌히 아니 최고위원 대표 후보가 있는 게 100배 나으니까 뭐 형이라도 나서주면 돈도 많이 써야 될 텐데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화가 들어와서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우리 잠깐만 끊어봐라 이준석 전화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어요. 근데 왜 그럼 본인은 내가 한번 대표에 도전해볼 거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어요? 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어차피 판은 네. 그때 이제 많이 언론 보도를 하고 했던 게 결국 용산의 용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라 바닥에 돌고 있었고 결과는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이기적인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이제 체급 올린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당내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게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때 돌이켜 보면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도 뭐 그 SNS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탈당하고 싶다고. 유승민 의원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유승민 의원이 아니고 이제 지지하는 개혁 성향의 당원들이 당원들이 막 불출마 선언하니까 탈당하고 싶다. 여기 이런 식으로 개혁을 이렇게 표방하는 이게 아무도 없는 게 말이 되냐. 뭐 심지어는 너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개혁 성향의 당원들의 그래도 구심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당대회에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당이 얼마나 좀 뭐랄까 개혁 성향의 당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다. 아, 예, 오케이. 예, 변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좀 보고 싶고 그런 것들도 되게 컸었어요. 아, 음. 정말 천상 정치인의 길을 걷고 계시는구만. 일관되게. 그러니까 조용히 몇 년 살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좀 이상한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뭘 이상한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그 네, 지점을 네. 바라보고 걷고 있구만. 아니 뭐 나름대로 결단력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치 딱 받았을 때 만족했어요. 어땠어요? 예상보다 어땠어요? 저는 진짜 하늘이 노래진다는 거를 그때 처음 경험해 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딱 보고 음. 그러니까 세상이 갑자기 흑백으로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제 뭐 그렇다 치는데 김용태, 허은하가 다 떨어지니까 저는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최고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제 그날 또 이제 비하인드를 약간 얘기하면 이제 전당대회 이제 막 딱 들어왔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수락 연설문을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굳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티나게 수락 연설문을 굳이 이렇게 전당대회 당일에 당일에 발표 나기 전에 대기실에서? 예. 그럴 필요 있나 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결선 없이 가나 보다. 그리고 또 그날 약간 뭐 이상민 씨였나? 이렇게 가수분도 오시고 네. 막 전당대회 같지 않게 막 정진석 위원장부터 해서 막 춤판이 벌어졌어요. 박상민 씨죠. 네, 박상민. 이상민은 그 네. 장관이죠. 네. 아무튼 박상민 씨 와가지고 춤판이 벌어지는 거 보고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되시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결선 거였나. 없구나. 결선 없구나. 이제 뭐 대통령 오시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였고. 근데 여튼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다 떨어지는 거 보고 되게 슬펐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나 뭐 저도 당연하지만 발표 나기 전에 저희가 무조건 2등이다라고 결선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 감 떨어졌다 아니면 뭐 왜 거짓말하고 다녔냐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아보는 여론조사 데이터 상으로는 제가 2등하고 아슬아슬하게 결선 가는 걸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꽤 많았어요. 아, 그때? 실제로.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 당원들 중에서도 좀 적극적인 당원분들이 있고 좀 소극적인 당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당원들은 저를 아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당대회를 끝나고 돌이켜 보면 전당대회 하는 날까지도 최소한 한 30-40% 많으면 50%의 당원들이 천하람이는 누구야? 그 정도라고요? 예, 이게 생각보다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에서는 제가 꽤 큰 격차로 안철수 후보보다 이기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나 뭐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조사 돌리는 것들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거 다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그 오산이었다. 그러니까 ARS 조사 같은 경우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그렇죠. 응답한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비슷한 맞아요. 어떤 원리였던 거고. 그래서 당원들 중에서도 조금 저관심층에서는 확실히 그리고 이제 본인들께서 경험해 보시고 이미 알고 있는 뭐 검증된 어떤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많이 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아용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팀으로 묶인 건 어떻게 도움이 됐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당내에서 개혁 세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후회 안 합니까? 후회는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묶여서 같이 나름대로 동고동락하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천하람이라고 하는 독자 브랜드보다는 이준석 브랜드가 많이 지배했던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후보로 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밤 한 10시쯤 되면은 막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십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당의 원로 같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전 후보 막 힘들지. 그래서 이제 이준석을 잘라내야 된다. 뭐 그런 비유들 쓰죠. 이준석이 일단 로켓으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이미
이제 올라온 이상 일단 로켓을 버려야 된다. 2단 추진체가 네, 2단 추진체가 작동할 테다. 그리고 이준석의 뭐 이미지 때문에 뭐 고령층에서는 표가 빠지고 뭐 막 그 이제 이게 막 그 당의 원로분들이니까 제가 아유 뭐 됐고요 끊읍시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고 당시에나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되게 이기적으로 자기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랑 상의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본인이 낼지 아니면은 후보인 제가 낼지 나름대로 뭐 이게 막 미주알 고주알 상의한 건 아니더라도 하고 사실 대표도 좀 답답했었어요. 이준석 대표. 네, 그러니까 제가 체급이 조금 더 컸다면은 메시지가 더 이렇게 보면 크게 증폭이 돼서 나갈 텐데 자기가 내놓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잘 퍼지는데 그래서 여튼 저는 그럴 때도 저도 뭐 후보니까 그때 당시에 답답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100%다 아주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면들이 많지 않았나. 그러면 원로들이 밤 10시 전화해서 참으로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한 건 포기하라는 얘기였어요. 결국은 요구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이준석을 쳐내라라는 거였죠. 이준석을 쳐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에서 완주는 하더라도 이준석하고 같이 움직이지 말라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다. 포기하라라는 건 아니었고. 근데 사실 그때 전당대회 구면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김기현 후보가 되는데 그냥 1차에서 되느냐 결선까지 가느냐 이게 최대의 사실은 관심사였거든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천하람 후보를 향해서도 그냥 포기해라.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 이른바 정적 내고가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무사히 근데 이제 그런 유혹들이 있었죠. 이제 예쁘게 졌으면 좋겠다. 그럼 뭔 뜻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땅 투기 의혹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진흙탕 싸움하고 막 그런 맞아요. 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제 원로분이 밤에 전화가 옵니다. 천 후보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참 좋은데 이렇게 하면 기성정 시인이랑 다를 바가 없네. 너무 흙탕물 틔운다. 네, 뭐 청년 정치인답게 정치개혁 이슈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얘기만 하면서 어차피 질 건데 이미지 챙겨가라. 그런 조언들도 있었고요. 원로 말고 친윤 의원들 내지 윤핵관 이런 쪽에서 연락 없었어요? 그때 선거 한창 열심히 할 때는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지는 않았고요. 끝나고 나서 연락이 많이 왔었죠. 끝나고 나서 왜? 끝나고 나서 이제 선거 치를 때는 이제 뭐 그런 거였어요. 그냥 제가 막 윤핵관 퇴진 막 이러고 있으면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이 네. 이제 지나가다가 여의도 연구원장 예, 보고 뭐 천 후보 그럼 나도 퇴진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지나고 그때 이제 또 다른 윤핵관 의원분도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만나니까 나름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선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거기 그 이제 윤핵관 의원도 아 이거 선거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진짜? 예, 물론 뭐 이렇게 아무튼 겉으로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했었고 겉으로는 김기현 대표하고는 사이 좋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뒤끝 네. 없었어요? 뭐 완전히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별로 이렇게 예,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지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른바 비윤의 대표 주자로 이제 그 전당대회라는 계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굳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후회 안 하십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네. 아마 당선이신 분이었나? 그럴 때 광양을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광양에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광양이 이제 순천 바로 옆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전남의 당협위원장들 모여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당협위원장 중에 그나마 아는 게 사실은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바로 앞에 저를 앉혀놨더라고요. 이렇게 여럿이 밥을 먹는데. 그래서 뭐 밥 먹고 그때는 이제 지방선거 전이었으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천 위원장 그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 안 하나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니요 뭐 무슨 뭐
전남지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급도 안 되고 이정현 음. 대표님 계시고 하니까 제가 뭐 이번 지방선거는 뭐 안 할 것 같습니다. 음. 대통령께서 그 뭐 순천시장이라도 나갈 수 있잖아. 순천시장 우리 후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 저도 진짜 참 이상한 사람인 게 그냥 보통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예 대통령님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그냥 밥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대통령님 저희 지역은 이거 나갔다 저거 나갔다 하면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총선 준비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겠는데? 그래서 저도 그 제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뜨거워. 아차 할 거라. 제가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래서 출세를 쉽게 못하겠구나. 그때 찍혔구나.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도 그때는 그냥 그래 뭐 총선 준비 열심히 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시긴 했는데 뭐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제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생각보다 잘 못한다. 그냥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같이 그 식사했으면 어떻게 약주도 많이 드셨나? 아니요. 그날 제가 대통령과 밥을 몇 번 먹었는데 특이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인연이 뭔가 잘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술을 안 드셨어요. 그래요? 네. 그 광양에서 점심 먹을 때도 술을 안 드셨고 사실 최근에는 순천만 정원박람회에 오셨어가지고 같이 저녁 먹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심지어는 그 순천에 이제 그 전통주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통주 사장님이 저한테 대통령이랑 저랑 그거 술 같이 마시고 있는 거 셀카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만하게 이제 걸어놓은. 이제 약간 이제 홍보 목적으로 그렇지. 해서 저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약간 그랬는데 이제 갔는데 진짜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입에 닿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과 제가 아주 친해질 기회들이 좀 이렇게 순간순간 어긋나지 않았나. 그렇죠. 약주 한잔 하면서 이제 네. 격이 없게 한번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죠? 네. 아무튼 근데 전당대회를 거치는데 정책 체급이 좀 올라갔다라고 체감하세요? 어떻습니까? 체감하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헛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평소에도 안 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남는 정치인이 됐다고 보고 무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민주당의 한 의원을 이제 호남권의 의원을 만났는데 이렇게 뭐 웃으면서 인사했더니 뭐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니까 뭐 천 위원장이야 뭐 얼굴이 명함이지 뭐 이런 뻔한 얘기 이제 하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겸손한 척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웃으면서 근데 진짜 우리 민주당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된 게 호남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인이 천하람이냐.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현역 중에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중에서 그분도 이제 하신 얘기가 뭐 박지원 원장 정도 빼고는 천하람이가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그럼 뭐 내년 총선에 되시겠네.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비윤을 마다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비윤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당내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게 꼭 비윤일 필요도 친윤도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내의 개혁 세력이라는 거는 항상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주류를 견제한다. 그럼요. 그래야지 이 주류가 붕괴됐을 때 이 공이 야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당 안에서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대안 세력. 그럼요. 당내 대안 세력이 있는 것이고 보통 당내 대안 세력이라는 거는 개혁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야지 명분도 생기고 뭔가 개혁이 조금이라도 뭔가 동력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윤이신 분들은 아무리 개혁적인 성향이라고 해도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당내에 비윤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좀 그 생각입니다. 곧 비주류다. 그렇죠. 비주류가 있어요. 견제 세력이고 그럼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대안 세력이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이나 의정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그 개혁적 목소리로서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마이너스 정치? 마이너스 정치?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을 쳐내는 정치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예, 뭐 유승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 뭐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근데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겠지만 그 개인을 볼 게 아니고 그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에 대한 어필이 있어요.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무릎팍도사 나올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안철수 같은 그래도 나름 중도 뭐 과학기술, 뭐 이준석 같으면은 그래도 뭐 뭔가 변화, 뭐 2030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시키면서 지금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전 통합이라는 게 억지로 다 한 목소리 내라는 게 아니고 이게 포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뭐 각자 다른 목소리 내고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치열하고 열린 토론을 거쳐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국민들께 내놓자.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많이 없어져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대통령이 진짜 정치 천재이신 것 같긴 하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당을 완벽하게 장악할 적이 있을까? 완전히 장악이 됐다고. 저는 완벽하게 장악이 됐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별 잡음이 안 나오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원내에서도 보면 허은하, 김웅 정도나 조금 다른 목소리 내는 의원이 허은하 의원, 김웅 의원만 다른 목소리 내는 거지. 원외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조금 이제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거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장악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은 특히나 어떤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말초신경이잖아요, 정치에. 그러니까 민심의 어떤 최일선에서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체감하는 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어떤 국장의 최고 이슈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사교육 문제라든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으니까 이 그 정부나 여당의 방향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제대로 잡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사교육 문제도요. 사교육 문제 건드려야죠.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차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진짜 아니 지금 수능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수험생들 신경 써야죠. 수만 보면 수험생이 아니라 적을지 모르고 사교육 때려잡습니다 하면은 전체 지지율로 높아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수험생 신경 어떻게 안 씁니까?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괴담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 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진짜 과학적인 거 보고 약간 이제 이낙연 대표 생각나지만 엄근진하게 있다가 엄중하게 있다가 그거 보고 우리는 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거를 평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말인데 아니 IA 보고서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죠. 나오면 그냥 묻어가면 되죠. 그럼요.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IAEA 보고서 나오면 국내의 최고 과학자들 모셔다가 차라리 그러면 진짜 공정한 틀에서 심포지움 같은 거 열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왜 앞장서냐고. 왜 앞장서냐고요. 그리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가가지고 수조 물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송송 구멍탁 되는지 알아보려고 마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이런 과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앞장서기 시작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정말로 과학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신체를 중시해가지고 타당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고려해서 결론 먼저 내놨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럼 당 안에서도 다른 잡음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게 동의하고 승복해서가 아니라 아니죠. 그냥 말문이 그러니까 닫혀버리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공천 시즌까지는 다 무건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다. 네, 근데 이제 공천할 때 이제 저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공천은 내년이 마지막이잖아요. 맞아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 그래서 총선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총선 전부터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만약에 당이 원래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뭐 원래도 좀 약간 투닥투닥 했으면 총선 공천 시즌에 투닥투닥 하는 것도 그냥 뭐 늘상 있는 거니까
근데 막 서로 충성하던 분들이 총선 시즌 돼가지고 막 대통령한테 막 원망하고 공격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 안 좋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나 우경화 드러나서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차피 총선 승리는 그 중도 무당층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게임인데 거기에 이거 좀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지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너무 쉽게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극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확실히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쪽으로 너무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잘 보면요, 영남에서 더 결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영남에서 70% 나와서 이길 걸 80% 나와서 이긴다 하면 전국 단위 주표에서는 더 좋아지겠지만 평균치가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게 과연 경기도권에 있어서 의석 확보에 도움이 되냐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릴게요. 개혁 보수의 길을 걷겠다 이거잖아요. 네네. 개혁 보수의 어떤 상징과 리더가 되겠다 이런 포부신데, 네. 근데 그 유승민 의원도 사실은 개혁 보수를 천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선배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냉정하게 해서 다 좌초를 했어요. 맞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개혁 보수라고 해가지고 세력화를 안 하면 안 돼요. 해야죠. 해야 돼요. 정치는 세력. 근데 기존의 선배들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다만 핸디캡이 있죠. 탄핵. 탄핵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떡을 안 주는 거예요. 떡을 안 준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예를 들면 자기 사람 공천 같은 거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기 스스로를 개혁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안 해왔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 잘 안 붙는 오케이,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전통적으로 막 각자 성격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내가 개혁을 표방하면서 내 사람 낙하산 공천 못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기반으로 세력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저는 조금씩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보수 진영의 어떤 철학에 있어서도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이 어떤 하나의 정치를 보는 시야나 아니면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좀 그루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젊은 분들 제가 만나보면 거기는 아직까지 형님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586 형님들하고 잘 지내면 그래도 뭐라도 그래도 좀 좋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 만나봐도. 저희는 뭐 지금 떡고물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 싸워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혁 전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는 안 간다. 네, 세대 교체 전선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 생길 그 겁니다. 과정이 개혁 보수의 정체성과 세력화에 오히려 이제 그 길게 봐서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시고. 맞습니다. 일관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길게 쭉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뭐 하실 말씀 다 하셨나? 못다한 말씀 혹시 있으실까? 아니 뭐 한 번에 다 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또 뭐 나중에 또 할까요? 또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허심탄회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